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2주째 함께 찾아뵙고 있는 이규용이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긴 했었으나 왜 정리정돈이란 이야기를 준비했는가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유독 여름을 굉장히 좀 바쁘게 보냈고, 특히 올 여름을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쁘다 보니까 되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제 삶의 질을 좀 저하시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 특히 신앙의 부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한 달 동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리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죠. 지난주에도 이제 캐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캐리어로 여행을 잘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와서 제 역할이 끝나고 나면은 그 바퀴를 굳이 물티슈로 다시 닦는다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뭐 정리를 한다는 거, 짐을 뺀다는 거, 짐을 제자리에 둔다는 거, 빨래를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결코 막 쉬운 일, 재밌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리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해서 그 뒤죽박죽인 채로 계속 내버려 두면은 큰 사달이 나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열심히 힘들게 하고 돌아온 다음에 왜 이렇게까지 옷을 정리하는 게 귀찮은가 모르겠어요. 옷을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옷걸이 꺼내서 옷걸이에 걸고 다시 걸고 좀 들어오면은 빨래통에 넣고, 요게 단데 그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거 참 귀찮다 하고 있으면은 꼭 저를 이렇게 일로 와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탁 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식탁 의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상하게 저기에는 옷을 툭 걸어 놓으면 너무 나를 향한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거기다 툭 걸어두고 와이프한테는 이따 정리할게. 그게 이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와이프는 몇 번 경고를 하죠. 옷 치워, 저기는 옷장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알아 난 다 알고 있고 금방 치울 거고. 옷을 걸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거워진 그 의자가 어느 날 뒤로 꽉 넘어집니다. 그럼 이제 와이프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죠. 치우랬지? 이러면 하면은 미안해 하고 바로 치우죠. 뒤죽박죽인 거를 빨리 정리 안 하고 그렇게 옷이 쌓일 정도로 내버려 두면은 큰 사달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그렇게 뒤죽박죽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정작 뭐가 필요할 때, 그 예전에 입었던 그 예쁜 옷이 너무 빨리 찾고 입고 빨리 급하게 나가고 싶은데 못 찾는 거죠. 그 옷더미를 다 뒤집어 헤매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달 동안 할 얘기는 진짜 정리정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집을 막 일부러 막 의지를 가지고 어지럽혀야지, 오늘 내가 집에 가서 기분도 안 좋은데 집이나 한번 어지럽혀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집은 어지러워집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삶도 생각도 다 마찬가지라는 걸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정하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반드시 뒤섞인다.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고 깨닫게 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반드시 뒤섞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다 보면 제자리에 두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신 차리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정죄하듯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뒤섞이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마침 요즘 너무 정신없었는데, 마침 막 뒤죽박죽 살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설교보다도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책이 한 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제목의 책인데 사실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저자이신 분 성함부터가 맥도날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친근한 책이고,
정신없이 사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고 이번 한 달 시리즈를 준비하는 데로 큰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는 캐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옷은 옷장에, 신발은 신발장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옷은 옷장에 넣어야죠.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야죠. 근데 순서가 뒤바뀌면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결국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자리가 어딘지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입이 좀 잘 건조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여름에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립밤을 바르고 삽니다. 근데 립밤을 제가 너무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립밤을 정말 많이 사놓고 살거든요. 그래서 식탁 위에도 립밤을 하나 두고, 차에도 하나 두고, 가방에도 하나 두고, 침대 맡에도 하나를 둬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면 그 모든 립밤이,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 모든 립밤이 침대 맡에 모여 있어요. 발이 달린 것처럼 4개, 5개가 거기에 다 있어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제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차에서 립밤을 바르고 싶을 때 립밤이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제자리를 둬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잖아요. 근데 한 10수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을 저도 많이 하고 막 그때가 그게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페이스북을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막 인터넷에 엄청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에도 그게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그걸 오랜만에 보다가 생각이 나서 좀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계급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계급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런 거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거예요. 시계를 쫙 나열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막 아래 등급의 시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윗 등급의 시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저 이름도 잘 몰라요 사실. 막 밑에 막 서민용 막 뭐 해가지고 맨 위에는 황제용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아파트 계급도 뭐 무슨 뭐 자동차 계급도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면서 굉장히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런닝화도 계급도가 있는 거 아세요? 런닝화 그냥 신발이잖아요. 그냥 솔직히 신발이잖아요 그냥. 근데 보면은 제가 최근에도 제 친구들도 막 런닝을 요즘 뛰고 너무 좋다고들 막 해서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데 런닝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런닝화 검색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런닝화 계급도예요. 여러분 마실용이 있고요. 맨 위에 보면은 국가대표용이 있대요. 국가대표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낙담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 한번 낙담했어가지고 이제 런닝에 대한 마음이 떠나서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줄 세운다, 계급을 만든다, 계급도를 만든다. 여러분도 막 구글이나 네이버에 계급도 검색하시면 온 세상에 정말 5만 가지 것들을 계급도로 만들어 놓거든요.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여러분 지금 표정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런 계급도를 만드는 게 아주 호감은 아니에요. 약간 비호감의 느낌이 있죠. 저걸 무슨 돈으로 저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무슨 계급을 만들어 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게 아예 없는 게 옳은 건가?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 욕구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게 호감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가 걱정되냐면 이렇게 계급을 만들고 비싼 제품이 생기고 비싼 어떤 아이템들이 생기는 건 괜찮은데 어떤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의 계급도를 만드는 거, 도식화시키는 거, 정형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게 삶의 어느 정도의 통념이 되어가는 거, 사회의 통념이 되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의 삶의 질을 꽤나 저하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지갑도 계급도가 있는 거예요. 지갑도 일반 그게 막 남성 지갑 계급도, 여성 지갑 계급도 막 다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아래 등급에는 막
막 그런 브랜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더라? 몽블랑? 저는 제 머릿속에 몽블랑은 너무 좋은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아래 등급이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구찌, 뭐 루이비통 하더니 맨 꼭대기에 우리 에르메스 형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갑을 돈에 따라서 비싼 것에 따라서 계급도를 만들었을 때 이게 정형화되었을 때 왜 우리의 삶에 저하시키냐면 삶의 질을 저하시키냐면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 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계급도 안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이야. 우리는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공을 당연히 이루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안정성을 이루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이걸 이뤘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를 그걸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너 사회적 성공을 이뤘어? 너 지갑 뭐 들었는데? 야, 그거 들었으면 너 아닐지도 몰라. 너 사회적 성공을 이뤘어? 너 시계 뭐 들었는데? 너 그러면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사회적 성공이라는 기준 말고도 나 요즘 행복해. 아, 그래? 너 어디 사는데? 야, 그 아파트는 여기 있던데? 그럼 너 아닐지도 몰라. 아, 나 요즘 되게 만족해. 그래? 너 어디에서 연봉 얼마짜리 직업을 다니는데? 아, 나 얼마. 야, 그럼 너 여긴데 아닐지도 몰라. 이게 사회적 통념이 되고 계급도가 생기고 정형화가 되는 순간 내가 거기에 갇혀서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특히나 이 사회가 만들어온 통념을 구매함으로써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감옥에 갇히는 거죠. 심지어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모양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원하는 것이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계급도 밖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회적 통념이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선택지가 이 계급도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합리함, 어떤 갇힘, 강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영상의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이런 계급화시키는 것을 과연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영상에서 나왔던 인류학자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모든 세상을 가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현대사회 세상 속에서 어느 사회를 가도 어느 정도의 계급화는, 계급도는, 계급을 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있다. 근데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기준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 계급이 너무 한정적인 기준 안에서만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계급도만 봐도요, 윗계급의 특징은 뭐냐면 비싸다라는 거예요. 아랫계급의 특징은 싸다라는 겁니다. 기능이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어떤 취향이 어떻고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어떤 일관된 기준으로만 줄을 세우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로 한국 사회와 굉장히 비슷한 사회를 꼽자면 군대 사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군대 사회는 계급이 두드러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군대에 가져가 봤는데,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사실 저도 군대를 남들이 가는 것보다 조금 늦게 갔어요. 약간 23살 이때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2등병일 때 병장님이 저랑 나이가 똑같거나 저보다 어린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도 더 많고 모르겠어요. 어떤 비교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제 기준에 제가 좀 더 잘생기고 괜찮았었어요. 하지만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 친구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계급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군대라는 곳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을수록 두드러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계급 외의 모든 걸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옷을 똑같이 입고요, 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뭔가 다른 걸로 특장점이 발휘될 수가 없으니까 계급이 가장 우선시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뭔가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가 지휘관이 너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전 지시를 내려서 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윗 계급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지휘관의 계급이, 지휘관의 어떤 지휘와 어떤 작전이, 어떤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계급이 가장 중요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통일시켜 버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랑, 이게 푸른 거탑이라고 하는 약간 시트콤인데, 와이프랑 이걸 집에서 보다가 와이프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진짜로 다 똑같은 팬티를 입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당연하지. 그 외에 팬티를 입을 수가 없어. 밖에서 싸제 팬티라고 그러거든요. 사회 제품 팬티를 가져가서 입는 순간 크게 혼쭐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군대에서 보급해주는 팬티가 뭔가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똑같은 팬티인데 다 똑같은 팬티를 입어야 계급만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저 있을 때만 해도 폼 클렌징을 쓸 수가 없었어요. 위장 크림을 얼굴에 잔뜩 발라도요, 오직 하나 오이 비누만 가지고 씻었어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오이 향이 뭔가 전투력을 막 향상시키는 걸까요? 아니요. 다 똑같은 비누로 씻어야 계급만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군대는요, 앞에서 기관총이 쏟아부어줘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전진 앞으로 하면은 앞으로 가야 해요. 이게 군대라고 하는 사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만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를 통일시키는 거죠. 비슷한 사회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북한이라던가 뭔가 그런 곳에서도 비슷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독특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 통념이 인정하는 계급 사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인류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도 한국 사회 되게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모난 돌이 있으면 정맞고요.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면은 뭐 특이하게 바라보고요. 남들이 바라보는 성공의 길을 걷지 않으면 뭔가 사회적으로 도태됐다고 말하고요. 그렇게 이 길만이 맞아, 이 계급도만이 맞아라고 온 사회가 외칩니다. 온 미디어가 외칩니다. 온갖 CF와 TV 방송이 외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불안 욕구를 건드려서 구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 한국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같은 줄에 서야 돼. 같은 기준에 서야 돼. 튀어나오면 안 돼.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서구권 사회도 마찬가지래요. 서구의 어떤 중산층 백인 사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이런 계급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단단하대요. 근데 미국 같은 사회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옆 동네로 이사 가면 여기는 다른 계급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여기로 이사 가면 또 여기엔 내가 마음에 드는 계급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것 같은 계급도로 이주하면 되는데, 한국 사회는 너무 좁은 사회 안에 같은 계급도만이 있으니까 점점 사회가 증명과 비교로 자신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그런 감옥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비슷한 걸로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제가 사진을 좀 찍는데, 사진을 최근에 세종시에 전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작가님들이랑. 근데 어떤 사진 작가님이 스위스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스위스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알게 된 건데, 어떤 웹사이트가 있대요. 그 웹사이트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인데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가 파생시키는 다른 키워드들의 양을 보여준대요. 근데 그 사이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강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한강과 관련된, 한강으로부터 파생된 키워드의 77%가 한강뷰 아파트라는 거예요. 한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한국 사회의 대다수는 뭘로 향하고 있냐? 이게 돈이 되냐 아니냐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에 있는 리마트라고 하는 강에 가서 이 작가님이 이 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이게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그래서 그 리마트가 그 사이트에 집어넣어 봤더니 20%를 넘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없대요. 영관된 검색어 중에. 너무나 다양한 검색어가 그 리마트로부터 발생되는 거예요. 낚시, 수영, 온도, 수영 가능한 온도입니까?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근처 캠핑, 수많은
어떤 관련어들이 그 리마트 검색어 안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가님이 그걸 보는 생각을 하셨대요. 똑같은 강인데 누군가는 부동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이걸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모습대로 이 강을 즐기고 있구나. 그래서 스위스 정부에서도 그걸 내버려 두기 위해서 그 리마트 강 주변 한 요만큼은 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 뭘 지을 수 없어, 관공서를 지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법으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여주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한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서울의 곳곳에 사시겠지만 그 곳곳이 각자 집, 값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계급도를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보자면 강남이라는 동네가 있을 수 있겠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동네,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사진을 찍고 뭐 주말에 결혼식을 가다 보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끔 갈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를 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에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을 힘들어하고 복작복작하는 걸 힘들어하고 좀 이렇게 느슨한, 그야말로 충청도에 적합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제가 약간 충청도스럽게 말을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약간 말이 늘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에게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대전에서도 학하동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10수년 전만 해도 대전에서 가장 큰 정신병원이 있었던 동네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주지로 선택하지 않고 지금도 자연이 아주 많이 유지되고 있는 동네예요. 저라는 사람에게는 그 동네가 너무 적합해요. 저라는 사람에게는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적합하지 않아요. 물론 제 통장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집, 값, 학군, 교통, 뭔가 그런 미래 가치, 이런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서로의 거주지를 바라본다면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는 맨 위에 있는 형님이겠고요. 저희 동네는 맨 꼴찌에 있는 동생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각자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꾸만 한국 사회는 같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저만 해도요, 학하동에 살고 있는데 학하동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거기는 집값이 안 오르잖아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이 작아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든 말든 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게 저의 삶의 행복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라는 질문을 생각지 않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한 가지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서로가 우리 사회는 이 피라미드가 일반적인 통념이야라고 말하면 필연적으로 비교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 비교는 필연적으로 폭력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줄로 서 있는 세상에서는요, 내 앞에 보이는 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뒤통수밖에 없거든요. 이 뒤통수는 심지어 내가 언젠가 노력해서 뒷덜미 잡고 제껴야 하는 나의 경쟁상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 뒤통수를 보고 있는 사람은요,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내가 언젠가 이 뒤통수에 뒷덜미를 잡고 제껴서 얘보다 앞장서야지라고 하는. 그렇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한 줄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뒤통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요, 표정이 없는 사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정이 없고 내 옆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를 바라볼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되면 필연적으로 내 맘대로만 해도 되고요. 어떤 마음의 요동이 없어도 되고요. 내 식대로만 해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폭력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순위가 어디인지를 알아본 후에 나보다 앞장서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보고 있는 뒤통수들에게는 혹시나 막 이렇게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 조마조마해하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막대하게 되는, 다소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성경을 보는데 그 모두가 한 줄로 서서 만들어진 그 폭력성이 한 군데 모여서 한 사람에게만 쏟아졌던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주 폭력적인 장면이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희 함께 그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 앞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유명한 본문이죠.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뭐라고 불리냐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하는 별칭으로만 아니죠. 멸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멸칭으로만 불렸던 여인입니다. 저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하는 말만큼 폭력적인 단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음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성경이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자면 이 여인은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치욕스럽게 현장에서 붙잡혔고 옷도 다 추스리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던져져서 그야말로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던져놓은 다음에 예수님 이 사람 어쩌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향해서 폭력적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폭력일까요? 네, 가능한 폭력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한 줄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줄로 서 있고요. 그 줄에 꼴찌를 내달리고 있는 이 여인의 표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표정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슬픈 감정을 느꼈는지,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지는 이 한 줄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나는 그저 내 앞에 있는 뒤통수를 바라보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회가 한 줄로 서 있을 때 꼴찌에 서 있는 여인의 얼굴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폭력적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줄로 서야 돼, 이것만이 맞아, 여기서 도태되면 너는 다소 실패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강남의 아파트, 자동차 계급도, 지갑 계급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고스란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인데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한 명이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JJ였어요. 굉장히 좀 미국스러운 별명이죠. JJ라고 하는 별명인데 그 JJ는 뜻이 뭐냐면 정죄쟁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 친구는 실제로 학교에서 정말 눈에 띄는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막 하고 기도도 너무 잘하고 막 앞장서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학교 신학교니까 예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뭘 할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뭐든지 했던 친구예요.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건 이런 모양이야.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찬양을 잘 부르고 기도를 잘하고 교회를 빠지지 않는 이런 줄을 선다고 했을 때 그 줄에 가장 앞장서 있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다 보니까 자기 뒤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너 크리스찬이라며. 근데 담배를 펴, 술을 마셔, 체풀을 빠져, 예배에 빠져, 교회를 안 나가. 넌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마음껏 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정죄쟁이라고는 별명이 붙었던 거죠. 어떻게 그때 당시 저랑 친구를 해줬나 싶어요. 그 친구가. 저도 걔랑 어떻게 친구를 했었나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맞고 너는 잘못됐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거기는 신학교였고요. 좋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배워왔던 친구들이었어요. 이게 맞아, 이게 옳아.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모두가 한 줄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친구가 생기고 틀린 친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모두가 같은 줄에 섰을 때 어떤 신앙이 옳고 어떤 신앙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정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야 라고 정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뭐 그 친구처럼 열심히 막 앞장서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도 나름 신학교를 갈 정도로 교회 생활을 했었으니까 뭐 술 담배도 즐겨하지 않았고 뭐 교회도 빠지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나름 겉모습은 좋은 어떤 그 중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뒤에 있던 친구들을 약간 한심하게 바라보곤 했었죠. 근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조교 생활을 했었는데, 조교를 어디서 했냐면 뭐 학생,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학생부 뭐 그런 데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근로 학생들 뭐 이렇게 관리하면 된다고 해서 취업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일이 너무 많고 그 일 중에 하나가 불량 학생 선도를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무서워 보이는 형들을 제가 어떻게 감히, 이 등치 큰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시키니까 했죠. 근데 이제 선도라고 해봤자 뭘 했겠습니까? 그냥 불러다가 학교 잘 빠지고 곧 퇴학 당할 것 같은 학생들 불러다가 대화 정도 하는 건데, 제가 그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JJ 정죄쟁이 친구랑 이 학교에서 불량 학생이라고 정해놓은 친구들이랑 삶의 열정, 삶의 열심, 최선을 다함,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함, 이런 마음이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줄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줄을 섰던 거고요. 여기는 교회 생활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의 삶에서 나름대로 투쟁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그걸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불량 학생이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힌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 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라고 하는 그 줄에서 모두가 한 줄로 서야 돼. 술 담배 해? 맨 뒤로 가. 뭐 교회 빠져? 맨 뒤로 가. 주말에 알바해야 돼? 너 맨 뒤로 가. 아무리 그래도 주말엔 알바하면 안 되지. 너 교회 열심히 해. 봉사해. 교사해. 전도사야. 앞장서라고 하는 줄로 서니까 멋있는 학생이 생기고 불량 학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여인에게 이 치욕과 정죄의 폭우, 이런 오시는 길에 비 오셨죠. 그 수많은 비가 한 사람에게만 내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너무 외롭겠죠. 너무 무기력하겠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이 이 여인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줄로 섰는데 너는 꼴찌야. 그러니까 이 비를 맞아도 돼. 치욕적이어도 돼. 정죄당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시선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두가 한 줄로 서 있을 때 빼꼼 나와 보더니 이 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줄 안 설래 하고 튀어나갑니다. 모두가 나의 한 등수를 앞장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나의 목표를 위해서, 모두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앞장서기 위해서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는 세상 싫어하고 튀어나오고, 나는 반대로 갈래. 남들보다 앞장서는 거 노력하지 않고 남들보다 뒤에 가는 걸 노력할래. 어느 정도까지냐면 남들을 위해서 뒤로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줄을 서지 않기로 합니다. 나는 다른 줄을 설래. 줄이 같지 않게 되는 순간, 같은 줄로 서지 않는 순간,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뒤통수가 아니라 표정을 보게 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정함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다정하는가 하는 건요, 같은 줄에 서 있을 때, 내 경쟁 상대일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뒤통수만 보여주고 있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여인을 향해서 다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표정을 살펴주고 처지를 살펴주고, 뭐 성경이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옷을 추스려주고 먼지를 털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줄에 서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여인과 내가 같은 줄에 서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 여인에게 다정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런 어떤 맥락으로,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대전에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밑에 1층에서 교회 올라오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올라와요. 뭐 저는 같은 이유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주일 저녁에 모이거든요. 이 이유는 낮에 알바를 해야 되거나 교대 근무를 하는 친구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내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주일 저녁에 모여요. 그러면은 당연히 교대 근무를 하고 알바가 늦게 끝나고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제적 인원은 30명 정도인데 모이는 인원은 매주 15명 뭐 이 정도고, 그 15명이 매주 바뀌어요. 매주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동료, 선배들, 후배들,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좋은 취지다. 근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교육할 건 교육해야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죄인 아니라 그러신 거야? 아니야.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잖아. 용서하신 거지. 내버려 두신 게 아니야. 규용아, 목회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예수님이 가늠한 거 그거 무죄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 이 여인이랑 같은 줄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여인이 아유 그래도 저런 죄는 지으면 안 되지, 그래도 죄인이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는데, 다른 줄에 섰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니? 너네가 속으로는 창피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 속으로는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너네만 알고 있는 그 죄들을 가지고 그 여인이랑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니네가 더 꼴찌일지도 몰라. 그러니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말은 너의 서 있는 줄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JJ라고 하는 친구랑 최근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창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술, 담배 하는 신학생들 막 엄청 막 지적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자기는 술과 담배를 안 한 거지. 그쪽에 대한 자제력이 있었던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한 자제력은 없었다. 언제나 죄로 싸우고 있었다. 언제나 힘들었었다.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한국 사회는 굉장히 한 줄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줄에서 뒤로 물러난 자들이 쉽게 터부시 받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같은 줄로 서서 아마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올바른 어떤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그 줄에 1등에 서실 수도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전혀 어려운 분이 아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만의 줄을 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모두가 한 줄로 서서 1등부터 꼴찌를 가리는 어떤 모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었던 이 세상은 모두가 각자의 모양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어떤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떤 삶을 바라셨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줄로 서는 것이 통념이 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가장 요즘 깨닫게 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소멸도시 이런 것들. 인구가 적으니 그 도시는 뭐 옆 동네랑 통폐합시키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쉽사리 내뱉는 말들. 하지만 그 도시에 가보면 거기에만 있는 어떤 아름다움들, 그냥 어떤 문명화된 도시의 기준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아름다움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 실패한 사람들, 조금 느린 사람들,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표정을 바라보다 보면 느껴지는 어떤 아름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세상은 이 아름다움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가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꾸만 증명해야 되고 이 비교의 감옥 속에서 앞장서야 될 것 같은 어떤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앞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표정은 살피지 않으려고 하는 폭력적인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그 줄에서 벗어날 줄 아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부터가 먼저 그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 과몰입에서 벗어나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행복을 찾은 우리는 옆 사람의 표정을 살펴보며 다정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다른 줄로 나와서 맨 뒤로 이동하시어 죽음까지 선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를 그동안 조급하게 만들었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기준은 무엇인지, 그 한 줄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줄이 정말로 나에게 꼭 맞는 줄인지, 아니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만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줄인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도 이웃의 표정을 살펴주고 다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